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원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에 진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기 전에 이 세종 지역 그동안 인하대학교 어떤 학생들이 좀 지원을 했나 이렇게 봤는데 일단 숫자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좀 위축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왔더니 이렇게 현장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 설명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학생들의 손을 떠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일 텐데 딱 이때 오게 되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인하대학교와 과연 잘 맞는지, 그리고 전형들에 대한 안내를 좀 구체적으로 드려볼 건데 좀 학생들 입장에서 각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는 인천과 하와이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대학이에요. 1954년에 한국전쟁 끝나고서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와이로 이민 가셨던 분들이 보낸 성금으로 지은 대학인데 1954년에 지었잖아요.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개교 70주년과 함께 우리 찾아올 예비 2사학번 분들을 만나러 세종까지 오게 되었는데 리모컨이 말을 안 듣네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교육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인프라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인천이라는 도시가 세계로 뻗는 바닷길과 하늘길이 모두 열려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의 주요 대학이기 때문에 갖출 수 있는 인프라가 몇 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도라는 지역에 항공우주융합 캠퍼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송도라는 지역에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도가 대한민국의 국제 업무지구잖아요. 수많은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대학이 기업보다 돈이 많을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대학만큼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어렵겠죠. 저는 시너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국제 업무지구 한가운데 대학 캠퍼스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건물이 니은자로 되어 있는데 한쪽 동을 대학이, 한쪽 동을 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항공우주공학과나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의 학생들은 남들은 졸업하고 경력을 쌓아 나가기 시작할 때 경력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 기업의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왜 석사나 박사라는 학위를 취득하면 본인의 몸값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가치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걸 재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대학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 업무지구에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캠퍼스, 이런 인프라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하대에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한번 넣어봤는데 인하대병원이 이미 있지만 김포에 메디컬 캠퍼스를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완공이 목표고요.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병상수가 좀 중요한가 봐요. 7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대학병원이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사학번으로 입학하실 여러분들은 아마 실제로 누리게 되실 그런 캠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와 보면 정석학술 정보관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지어질 당시에 책이 많다, 국회도서관 다음으로 도서가 많다, 이런 타이틀은 얻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스터디룸이나 회의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거 어떤 모양을 본 따서 만든 건데 혹시 보이실까요? 학사모 모양을 본 따 봤는데 실패한 거 같네요. 그 다음에 기숙사도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건물이 3개가 있는데 50%를 신입생에게 배정하고 있어서 기숙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숙사로서 갖춰야 될 시설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 공부를 해야만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기숙사를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딜레마는 모두가 가지고 있기는 해요. 네.
일단 신입생으로서는 기숙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인하대역 바로 앞에 수인분당선에 송도역이 있는데 송도역에 KTX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하대역 바로 4번 출구 나가자마자 학교 있습니다. 이 점도 뭐 고려해 보실 만한 인프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뭐 캠퍼스에 대한 건데 나중에 인하대학교에 전형을 하러 오시거나 입학을 하시게 되면 보시겠지만 사실 그 세종만큼 이렇게 멋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캠퍼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꽃도 예쁘게 피고 눈도 예쁘게 쌓여요. 뭐 건물들도 멋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뭐 드라마나 영화 촬영들도 많이 하러 오시는데,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 종종 연예인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인프라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 이건 아니고, 인천이라는 그 독보적인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런 점을 인프라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다음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인하대학교는 입학 전부터 졸업 후까지 학생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이 진로를 찾아 나가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당장은 이 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눈에는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인하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다 겪었던 프로그램들이라서 체계적이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하대학교 학사제도의 특징이 굉장히 울타리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다중전공을 의무화 해놨는데, 다중전공이라는 게 본인이 입학한 전공 이외에 다른 걸 추가로 이수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의무화의 의미가 반드시 인하대 입학했으면 다중전공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학생이 진지하게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한 결과 나는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결정한 학생에게는 심화전공 트랙을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아직 고민 중이라면 뭐라도 하나 더 해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넓은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외에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과목을 연계한 전공, 두 개의 전공을 융합한 전공, 그리고 학생이 직접 설계한 전공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학생 설계 전공이 특히 제가 발표를 하러 오려고 어떤 사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경영학과 학생인데 국제통상학과의 교과과정과 의료디자인학과의 교과과정을 조금 가져다가 국제의료경영이라는 교과목을 교무처에 승인을 받아서 이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사실 복수부 전공도 그렇고 여기까지 보이는 전공들도 그렇고 사실 학생이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마이크로 전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학 때 세 과목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기초적인 소양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저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첫 번째로 보이는 저 마이크로 전공을 이수하다가 관심이 생겨서 복수 전공을 하고 싶어지거나 학과를 옮기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인기가 많은 전공이라면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때 인증서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중에 누구 뽑을까요? 있는 학생 뽑겠죠. 전과나 복수 전공 선발 시 혜택이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 중인 학생에게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학사제도가 인하대학교 학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금 녹화 중이기도 해도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런 얘기 사실 교수님들이 안 좋아하시거든요. 전과에 대한 부분인데, 인하대학교는 그 모집 인원의 30%를 전과 허용 인원으로 배정을 따로 해놨어요. 100명이 한 학년에 입학을 한다면 전과생까지 포함해서 130명이 같은 학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인데, 5학기 내내 응시를 할 수 있어요. 붙을 때까지. 다만 사범대나 간호학과, 의예과 같이 면허증이나 자격증 나오는 곳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빈자리가 생겨야만 이동할 수 있다 정도의 그 제한만 있고 진짜 계열 구분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복수 전공이나 전과 이렇게 도전하다가 3학년 때 전과를 붙었어요. 1, 2학년 때까지 배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럼 2학년 때까지 배운 거 부전공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세요.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허들이 좀 낮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좀 무리해서라도 먼저 도전을 해볼까? 아니면 일단 들어가 놓고 뒤를 한번 고민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들이 안 좋아하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페이지들은 인하대학교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국제 교류라는 게 해외에 있는 대학과 우리 인하대학교가 서로의 교육 시스템을 인정해야지만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코로나 당시의 수치기는 한데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만큼의 학생들이 왼쪽에 보이는 4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학기나 2학기 정도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프로그램으로 방학 때 2주 정도 해외에 나가서 문화 탐방하고 언어 수업 듣고 그런 기회도 인하대학교에서 누리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인하대학교가 60여 개 국가의 400여 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 또 아무 학교랑도 맺지는 않았고요. 난징대, 와세다대, 워싱턴대 이런 대학들 들어보셨을 법한 대학들과 지금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인하대가 갖춘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저희는 인하의 브랜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들어오실 여러분들께는 이 성과들도 하나의 인프라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인하대는 여러분들이 야, 인하대 이런 사업들 한대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나 끄덕끄덕이면서 인정할 만한 큰 사업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네, 세계에서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학원의 연구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지금이 7월 한 중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1,몇백억 정도 되는 그 사업비를 학생들에게 지금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수주를 해와서. 근데 솔직히 이렇게 느낄 수 있어. 저 돈 받아와서 제 계좌로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대학이 이런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없어서 이런 사업비를 수주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활동과 학교 행사 중에 어떤 걸 먼저 포기할까요? 학교 행사겠죠. 대학 축제 같은 거.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최고의 학교 생활을 누리게 하려고 학교가 이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취업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숫자들이 다 6, 70이라서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지표 자체가 1년에 졸업생 수천 명씩 배출하는 대규모 종합대학들, 수도권 대학들을 기준으로 지표를 내봤어요. 7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양적 취업률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조사할 당시에 취업했다고 체크해서 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회사랑 안 맞아서 잘리거나 내 발로 나오거나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에서도 이런 양적인 취업률이 아니라 유지 취업률이라는 지표로 취업의 질을 보고 있는데 인하대학교는 90.7%, 그러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자리를 잡는다는 거거든요. 인하대 출신 대기업 임원, 인하대 출신 고위공무원 많다는 이야기가 다 이런 수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해봤는데 네,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공무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들에서 서울권이나 수도권의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숫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게 자연계열과 인문, 예체능 계열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혹시 저 자연계열에 1등하고 있는 공간정보공학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학과가 저렇게 취업 역량이 우수해요. 제가 지금부터 인하대에 개설된 학과들을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학과를 보는 눈을 조금만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시 박람회인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교수님들이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 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과대학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과대학들에는 이러한 학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저 건축토목 계열의 공간정보공학과, 아까 말씀 나와서 그런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GPS 기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과인데 우리가 숨 쉬듯이 쓰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의 역량이 좀 우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 보면 네, 자연과학대학과 의과대학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문과대학, 예술체육대학, 미래융합대학이 있습니다. 저 경영대학의 아태물류학부 보이실까요? 저 인하대에만 있는 학과거든요. 아시아 태평양의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돌아갈까를 연구하는 학과예요. 인하대에만 있는 학과다 보니까 저쪽 분야에 인재가 필요하게 되면 가장 먼저 컨택이 오는 그런 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긴 지 5년이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단과대학인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에요. 이제 제가 여기서 아까 드렸던 말씀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저 인공지능공학과 있잖아요. 컴퓨터공학과랑 배우는 내용이 많이 다를까요? 어떠세요? 많이 안 다르겠죠. 그렇다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입결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컴공이 더 높아요. 저쪽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 컴공을 지원하려고 하지 인공지능공학과는 잘 접근을 하지 않아요. 학종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생활기록부에 인공지능이란 글자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 그걸 이미 배운 학생을 뽑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을 뽑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든 컴공이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이랑 물리겠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임해왔고 관심과 탐구를 꾸준히 보여왔다면 도전할 만하겠죠. 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학과랑 배우는 이론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만약에 통계에 활용할 데이터가 너무 많다면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다룰 건데 그걸 연구하는 학과, 그러니까 세부 전공에서 갈라진다 뿐이지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단 하나는 아니구나. 심지어 인하대학교는 학과 간의 허들이 낮은 학교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정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유전공 학부를 정시로 70명을 뽑아요. 웬만한 사범대학과 2개 규모거든요. 굉장히 많은 규모인데 자유전공 학부로 입학을 하게 되면 2학년 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인문, 자연, 예체능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국가정책과 맞닿아 있는 자격증 면허증 나오는 학과들 4대, 의대, 미래융합대 여기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그 흔히들 입결 최상위 공대라고 하는 전자전기공학과 거기보다 입결이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일단 많이 뽑기도 하고 그렇다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으냐? 작년에 4.9대 1 나왔어요. 그래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걸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쪽 학과를 진학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이 수능 100분위 성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나 아니면 성적은 되는데 아직 학과를 못 정했어. 어디 갈지 모르겠어. 그런 학생들이 자유전공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입학사정관들의 소소한 관심거리이기도 해요.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디 갈까? 그리고 인하대는 그 전공 선택권을 완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70명이 진짜 극단적으로 다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100명이 입학을 했어요. 전과로 30명이 들어오고 자유전공 학부생들이 70명이 다 넘어와요.
그럼 200명이 한 학년이 될 수도 있는 학교예요. 구조상. 네, 구조상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설학과인데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요즘 여러 대학들에서 생기고 있는데 인하대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통신공학과랑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전자공학과도 마찬가지고 신소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과가 새로 생겼지만 교수님을 새로 뽑은 것도 아니에요. 다 그 분야에서 저명하셨던 교수님들이 와서 전공 수업을 하시거든요. 학과만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신설학과잖아요. 첫 해 입결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불안정해요. 보통 신설학과가 점점 높아지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라면 인하대 새로 생겼네? 살짝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생명공학 쪽에 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인하대학교에서 내년부터 공대에서 생명공학과를 끌어오고 자연과학대학에서 생명과학과를 끌어와서 바이오시스템 융합학부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그 의미는 학교 안에서 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들만을 위한 행정실을 만들어서 밀어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 움직임을 왜 보일까? 말 그대로 밀어주겠다는 거죠. 보니까 김포에다 메디컬 캠퍼스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는데 인하대가 지금 생명 쪽으로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네.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에 좀 관심이 있던 학생이라면 인하대 이런 움직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인하대학교는 올해 수시 약 70, 정시 약 30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최근 3개년 동안 이렇게 변화를 해왔는데 2024학년도 보니까 학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학종에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었어요. 서류만 종합적으로 100% 평가하는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록만 보고서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특 내용이나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그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단하려면 등급에 많이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교과 전형이랑 뭐가 다른가? 그리고 학생들 자체가 면접이 없으니까 충분히 면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재인데 면접에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들어왔다가 어딘가에 발목 잡혀가지고 면접이나 이런 데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이렇게 막 안타깝게 저희가 놓친 인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 인원을 그 면접을 보는 종합 전형으로 50명 정도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200명 넘게 늘려놨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본인의 진로를 설정해서 다방면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온 인재를 뽑겠다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학업 성취 하나를 보려고 하더라도 숫자로 표시되는 등급 플러스 세특이나 이수 현황 같은 모든 정보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지만 떨어질 수 있고 낮지만 붙을 수 있는 전형,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전형이에요. 자, 1단계에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3.5배수, 의예과는 3배수를 면접장으로 모실 거고요. 면접 보고 나면 서류 점수 70에 면접 30을 더해서 973명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면접 30이 꽤 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생기부만 내게 되는데 사실 인하대학교는 작년에 먼저 한번 자기소개서를 폐지해봤어요. 그래서 자소서가 없어졌을 때 입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편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학교일 겁니다. 생기부만 가지고 서류종합평가와 면접이 모두 이루어지고요.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진로탐구 역량이 가장 많습니다. 저거 강한 친구들이 인하대에서 성장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45% 반영하던 거 50까지 늘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단 비중이 가장 큰 진로탐구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동아리랑 진로희망 분야 이제 안 보이잖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서 기초 소양으로 삼고 있는 그런 과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공학과라면 물리와 수학이겠죠. 그런 과목들의 이수 현황, 발달 상황 등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창체 동아리, 창체 진로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기초학업 역량은 등급 나오는 과목들을 다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들의 성적 수준과 추이 그리고 세특사항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국영수사과 등급이 다 괜찮은데 한문이랑 기술과정 등급이 7등급인 학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학습 태도랑도 직결된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다 학업 역량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굳이 기초라는 글자를 붙여놓은 이유가 인하대학교의 학풍 자체가 학생의 성실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과정이 그 학생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그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낸 그런 학생들을 인재라고 보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기초학업 역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 역량은 출결과 창체 자율, 창체 봉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솔직히 서류종합평가에서 어떤 학과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의 풀이 다 비슷해요. 등급도 그렇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수준도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그렇다면 등급도 비슷하고 활동 내용도 비슷하다면 변별될 수 있는 지점이 과연 어딜까?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얄밉게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주변을 두루 살피면서 공부할 줄 아는 학생.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제자로 자라서 졸업을 했을 때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겠다. 사실 그렇게 졸업한 선배들이 실제로 인하대학교를 이끌어주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인프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역량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특이랑 행동특성 종합의견 저기 큰 글자로 해서 위로 따로 빼놨잖아요.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저 두 가지 항목에는 모든 역량들이 다 담길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장으로 오시겠죠. 면접으로 오시면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당연히 이름도 얘기하지 못하고 면접관은 2명 앉아 있을 거예요. 의예과는 3분 앉아 계실 거고요. 이날의 면접의 특징인데 면접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붙겠는데? 막 이러면서 나와요. 붙겠는데? 이러면서 나와요. 되게 웃으면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인하대 면접이 확인 면접이기 때문이에요. 생활기록부 내용을 다 확인하는 질문들만 해요. 그래서 공통문항도 없고 기출문항도 없는 그런 학교인데 자, 진로탐구 역량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그 어떤 학생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봤나 봐요. 그러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좀 해봤나 봐. 그렇다면 진로탐구 역량에서는 그걸 왜 그 주제를 선택했어요? 그걸 탐구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뭘 배웠어요? 어떻게 확장을 해봤어요? 이 4가지 스텝으로 동기 과정 결과 확장의 스텝으로 뻔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초학업 역량에서는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그럼 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부터 들어가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근데 학생 입장에선 다 본인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나갑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변별되는 지점은 저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질문에 대답을 학생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워온 걸 쏟아내고 나가기에 좀 급급해서 질문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나 봐요.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인하대 면접은 날짜가 수능 끝난 바로 그 주말이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평소부터 자신의 생기부를 보면서 본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좀 기회가 있는 그런 면접이에요. 그래서 저 의사소통 역량,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인하대뿐만 아니야. 그냥 잘 듣는 게 더 중요해요. 화려한 퍼포먼스, 유려한 말솜씨 이런 것보다도 잘 듣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좀 이거는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도 입시 결과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가 3.5배수를 면접장으로 부르잖아요.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35명을 부르는데 그 35명을 줄 세워봤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가 1배수, 나머지가 2배수, 3배수겠죠. 근데 서류를 이렇게 턱걸이로 통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턱걸이로 통과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아까 면접 비율 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면접 비율이 숫자상으로 작다 보니까 면접장에 안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능 바로 직후니까 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턱걸이로 통과했다고 되게 면접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타나기도 해요. 엄마가 가라 그랬나 봐. 면접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면접장에 이렇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대답도 잘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나가는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면접 비중 30이 절대 작지 않다는 거. 사실 이렇게 커트라인 있는 상대평가를 하고 결과를 열어보면 진짜 우수한 몇 명만 저 위에 가 있고 다 커트라인 근처에 모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이라는 게 완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치예요. 입결을 보여드리면 1배수 학생 중에 최초 합격, 추가 합격 아니고 최초 합격을 70%가량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야 면접 30%밖에 안 되고 최초 합격 1배수가 거의 다 하네. 아유 면접 갈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가 입학을 했느냐잖아요. 그걸 봤더니 자, 1배수 학생 중에 24.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등급의 영향력이 비교적 적다 보니까 우수 학생들, 그러니까 등급 좋은 학생들을 일단 하향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도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결과를 보니까 2, 3배수가 50% 넘게 입학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날의 면접은 확인 면접이야. 본인이 그냥 면접 질문만 잘 듣고 대답만 잘하면 돼요. 다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2, 3배수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합격은 어렵겠지만 최종 합격, 입학의 기회는 오히려 더 많다.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 면접을 준비한다면 면접장에 어떤 성적으로 오게 되든 우수한 성적으로 왔다고 안일해지지 말고 턱걸이로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과 전형은 진짜 말 그대로 등급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학생부 교과만 100% 보고요. 수능 최저 있습니다.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는 없어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데 저거는 교장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UA의 원서를 넣으시면 학교의 담당 선생님 모니터에 이렇게 학종으로 교과로 넣은 친구들끼리 리스트가 떠서 추천할 만하다 싶으면 그냥 클릭 해주시는 후추천 방식이에요. 물론 지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는 저 항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재수생, 삼수생이 교과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현역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올해 수험생 수가 역대 최저래잖아요. 저희가 이 전형으로 뽑겠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명 넘게 늘려놨잖아요. 입결이 어떻게 될까? 저희는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야 저희 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위에 반영 과목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뭐 기계적으로 돌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반영 과목이 국영수 과, 인문계열 반영 과목이 국영수 사 계열이에요. 그 반영 계열에서 가장 잘한 진로 선택 과목 3개 반영합니다. 3개. A 등급을 1등급으로 계산하고요. B를 2등급으로, C를 3이 아닌 4등급으로 계산을 해요. 보통 인하대 입학하는 학생들은 A, B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진로 선택 상위 3개 반영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최저 기준 그쵸? 자연계열 2합 5, 인문계열 2합 6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작년에 2합 5였는데 하나 완화했어요. 2합 6입니다.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이 1등급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능 필수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중간에 집에 가고 싶으면 각서 쓰고 집에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국어 수학 시간이 끝났어. 국어 수학이 딱 끝나고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복기해 보니까 한두 개씩밖에 안 틀린 것 같아. 최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각서 쓰고 집에 갔어요.
인하대 교과 될까요? 안 돼요. 필수 응시 기준을 충족하기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에 제한은 없어요. 자신 있는 거 보셔도 돼요. 미적기하 보셔도 되고 과탐 보셔도 돼요.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를 고르셔야 되고 몇몇 학과에 한해서 확통 보셔도 돼요 라는 학과들이 있었습니다. 모집 요강 확인해 주시고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의예과만 과탐 2개 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필수로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했어요.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는데 자연이랑 국어랑 영어로 최저를 맞췄어요. 2하 5가 나왔어요. 근데 수학을 확통을 본 거야. 교과 될까요? 안 돼요. 이 필수 응시 기준을 충족하기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대학이나 이런 기준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을 테니까 유의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가 입결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에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딱 이렇게 경쟁률을 열어봤더니 11대 1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저 못 맞춘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됐고 교과 전형의 특성상 등급 맞춰 넣다 보니까 추가 합격이 워낙 많이 돌아요. 붙어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붙어도 안 온 학생들 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실질 경쟁률을 봤더니 2대 1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좀만 노력해서 최저만 좀 맞춰보자. 그리고 올해 그 입시 생태계를 보니까 수험생 수도 적고 우리가 전형 설계를 이렇게 해놓기도 했고 입결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교과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저만 조금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논술 성적 70%, 교과 성적 30%, 학생부 교과 등급 그거 30%에서 459명 선발하고 의예과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 없습니다. 의예과 최저는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근데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예요. 1, 2등급 학생들은 교과 넣겠지. 논술 보러 안 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4, 5등급이 제일 많은데 저희가 교과 30%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분들이 받는 점수는 내 교과 100점 만점에 몇 점, 내 논술 100점 만점에 몇 점. 저희가 그걸 3대 7로 반영하기 위해서 교과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논술 점수를 7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6등급이에요. 저의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3등급의 학생과 2점 차이가 나요. 꽤 나는 것 같죠. 근데 이 2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내가 논술 시험에서 만회해야 돼. 메꿔야 돼요. 그렇다면 논술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더 받아야 7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 2점이 메꿔질까를 계산해 봤는데 0.4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신 6등급만 되면 내신 걱정 안 해도 된다. 논술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논술 우수자 전형이에요. 작년 입결이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딱 열어봤더니 40대 1이 나왔는데 실제로 논술 보러 절반이 안 나타났어요.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안 나오면 안 보러 오거든요. 그리고 인하대 논술 같은 경우가 그 날짜를 최대한 뒤로 빼놨어요. 최대한 뒤로. 그래서 수능 딱 보고 최저 맞출 것 같은 학생들은 논술 보러 안 오고 다른 대학 논술 보다가 각이 좀 보인다 싶으면 논술 보러 안 오고 그런 논술이에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해설 영상까지 다 오피셜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대 논술 어차피 날짜도 완전 뒤니까 논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원서 넣어놓고 논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수능 준비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끝나면 그때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와서 기출,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인하대 논술이 본인이랑 맞는지를 한번 보세요. 인하대 논술에서 점수가 낮다 그래서 본인의 논술 실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논술 스타일은 대학마다 달라요. 인하대 논술 스타일이 본인과 맞는지를 한번 보시고 맞다면 연습해서 오시면 됩니다. 논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정시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정시 얘기는 지금 할 타이밍도 아닐 뿐더러 사실 정시 얘기 지금 하면 좀 부정타요. 다 수시 붙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정시 뭐 심플합니다. 수능 성적 100%로 1063명 뽑을 거고요. 가나다군에 배치된 학과들은 모집 요강 추후에 정시 요강 나오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마 반영 비율이 정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좀 궁금하실 텐데 인하대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국어 30, 자유전공과 일반은 수학 30이고요. 좀 특이한 게 한국사 5점 반영하거든요. 근데 보면 인하대 한국사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똑같은 점수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등급 받아도 만점 가져가요. 근데 인하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저 한국사 5점 정도는 그냥 기본 점수처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 30이라는 비중이 95 중에 30이니까 실질적으로 32 정도 된다,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인하대 합격하는 학생들은 영어 등급이 1, 2, 3 안에서 거의 다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2, 3등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등급의 급간 차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영어의 그 영향력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도 급간을 많이 줄여놨고, 영어가 3등급 정도 된다? 2, 3등급이다? 그러면은 국어나 수학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수시 박람회다 보니까 수시 입결 한번 정리해서 와봤어요. 일단 왼쪽에 보이는 누가 지원했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누가 인하대생이 됐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제일 위에 나오는 전체 평균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단과대학별로 편차가 큽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보는 전형의 자연계열부터 보여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의 영향력이 교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평균 등급이 생각보다 해볼만 하겠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포 자체도 생각보다 넓을 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계열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운데 경계선이 평균이에요. 가운데 경계선이 평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이 전형으로 이 학과 입학한 학생 중에 내신 가장 좋은 학생, 이 끝에가 내신 가장 안 좋은 학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건 그냥 평균만 참고하시면 돼요. 평균만. 평균을 보시고 나한테 상향이겠네? 하향이겠네? 내 지금 내신 평균이 저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내 생기부에 우수한 평가들이 적혀 있을 때 믿을 만한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 학과가 5, 6등급대로 떨어져 있죠. 저거는 자사특목고일 가능성이 커요. 인하대 정도의 등급을 지원하는 자사특목고라면 5, 6등급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으로부터 많이 멀죠. 평균 근처에 다 모여있다는 소리고, 그냥 5, 6등급 사이에 저 학생이 인하대에 등록금을 내는 바람에 점이 하나 찍힌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저기까지 촘촘하게 학생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저기에 학생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학생 한 명 뺀다 그래서 평균이 크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95% 넘게 다 일반고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평균은 일반고 학생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자연계열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계열이고요. 기계공학과처럼 이렇게 모집 단위가 큰 경우에는 저런 그래프가 더 잘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컴퓨터공학과 중간에 있죠. 그 밑에 인공지능공학과 있죠. 실제로 인공지능공학과의 입결이 더 낮죠. 이런 현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들이 실제로 숫자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 세 번째 페이지 마저 보여드리면, 공간정보공학과 찾으셨어요? 꼴찌예요. 취업 역량은 1등이었는데. 그래서 저런 학과가 좀 알찬 학과지 않을까. 그래서 공대 쪽으로 뭔가 내가 내신을 좀 쌓아오고 생기부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학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성적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면은
인하대를 꼭 오고 싶다면, 공대를 다니고 싶다면 이런 학과 되게 취업 역량 우수하고 학생들 잘 배출하고 성장시키고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기는 해요. 딱 이거 보면 아시겠죠? 입학 전과 후에 많이 달라요. 사실 입결이라는 정보도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도 쓸모없는 정보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것처럼 학생들이 바라보는 대학과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 대학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음 인문 예체능 계열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범대학 계열의 학과들이 좀 높은 입결들을 많이 차지를 했는데 올해는 좀 모르겠어요. 뉴스가 하나 그 교원 수급 관련해서 크게 난 게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문 예체능 계열 나오고요. 자, 평균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과 전형이 등장을 할 텐데 확실히 교과는 등급만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평균이 높게 나타나요. 분포도 훨씬 좁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어느 대학이나 이렇습니다. 전형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연계열입니다. 공간정보공학과 그쵸, 네. 다음으로 인문, 예체능은 이제 교과가 없으니까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여기까지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논술 전형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은 진짜 이 내신 등급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래프도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그냥 평균을 보시면서 저 등급대 학생들이 진짜 많이 지원하네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등급의 영향력이 많이 없는 논술 우수자 전형이고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저 간호학과 학생이 어떤 답안을 적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잘 썼을까? 너무 궁금해요. 다음 자연계열 나오고요. 네. 역시 인문계열 보여드리면 진짜 저 등급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소소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다른 학교 설명을 좀 듣고자 미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사는 먼저 드릴게요. 우리나라 고3 수험생 너무 고생 많은 거 현장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애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써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또 오늘 행사 진행하면서 오다 가다 마주치면 제가 또 소심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인하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입학사정과 문철우였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만 따로 남아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